대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무식한 분이 여길 어디라고 들어왔어요? 동네 잔치 아니고 교수 임용식이에요. 임용식? 격 떨어지니까 빨리 집에나 가 계세요. 하나뿐인 아들의 자랑스러운 교수 임용식,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거칠게 팔을 잡아 끄는 손길에 저는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로비에 주저하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악마 같은 며느리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단 한마디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올해로 71가 되었네요. 평소에는 배움에 위아래가 없다고 큰 소리치며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학력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한없이 작아지곤 했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조차 숨기고 살았던 제 진짜 힘을 어렵사리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된 기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날은 제 하나뿐인 아들 승우가 교수로 임용되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을 샅샅이 뒤져 가장 단정하게 다려둔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지요. 손에 꽉 쥐어진 초대장이 구겨질까봐 조심하며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대학교 강당은 입구부터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뒷좌석 구석진 자리에 겨우 몸을 숨기고 가방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어요.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곧 저 높은 단상 위에 제 아들이 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승우가 저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엄마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밤새워 논문을 쓰느라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던 아들의 등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 도연이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새하얀 원피스에 알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친 도연이,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잠시 후 제 옆에 온 도연이는 제 귓가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동네 잔치도 아니고 교수 임용식이에요. 임용식? 대학교 문턱도 못 넘으신 분이 여길 어디라고 오셨어요? 순간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도연이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교수님들, 학장님들, 재단 이사님들이 오신 귀한 자리라고요.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이. 저는 모멸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끈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지요. 승우 씨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머님 그 보잘것없는 학력 때문에 승우 씨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면 좋겠어요? 도연이가 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임용식 끝나고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여기까지 꾸역꾸역 오셔서 좋은 분위기 망치려고 그러세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강당 복도 쪽으로 걸어 나왔지요. 뒤를 돌아보니 도연이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달아오른 제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구석에 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이 쿵쿵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쓸어내리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을 숨겨왔던 제 힘을 이제는 제대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그림자처럼 뒤에서만 지켜봤던 제가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 화면을 켜고 박 총장의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고 바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사장님? 수화기 너머로 박 총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총장님, 접니다. 지금 김승우 교수 임용 절차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어요. 당장 임용장 수여를 보류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박 총장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이사장님, 식이 이미 진행 중인데요. 갑자기 멈추면 파장이.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제 말 안 들리세요? 임용장 수여 순서를 건너뛰고 식을 마무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제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재단의 최대 후원자로 군림해온 제 말을 총장인 그가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뜻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굳게 닫힌 강당 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강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지더니 사회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 김승우 교수님의 임용장 수여는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당 안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강당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단상 앞에 서 있던 승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석상처럼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리저리 방방 뛰며 행정실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보류냐고요? 말도 안 돼. 도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요. 저는 문에서 물러나 로비를 가로질러 당당하게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화면을 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리고 갚아줘야 할 빚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하고 열리는 굉음에 저는 거실 소파에서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승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뒤따라 도연이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싸늘하게 노려보더군요. 엄마, 도대체 오늘 식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제정신이야? 승우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승우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진정? 지금 진정하라고 했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어떻게 진정을 해? 내가 저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기를 썼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승우가 씩씩거리며 주먹으로 벽을 쾅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팔짱을 끼고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비꼬는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노망 나셨어요? 오늘 식장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총장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헛소리를 하신 거냐고요. 도연아, 말 조심해라. 내가 무슨 말을.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식장 로비에서 전화기 붙들고 난리 치시는 거 직원들이 다 봤다잖아요. 그래서 총장님이 화나신 거고, 그래서 승우 시임용이 보류된 거잖아요. 도연이가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행정실 직원들이 다 봤다니까요. 어머님이 복도 구석에서 누구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누구예요? 혹시 총장실에 직접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 꼬장이라도 부리셨어요? 승우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똑바로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진짜야?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서 깽판 친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승우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엄마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네, 진짜야. 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얼마나 이 자리를 위해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승우야,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됐어. 듣기 싫어.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때문에 다 망쳤다고. 승우가 제 말을 자르며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코앞까지 성큼 다가와서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가방끈 짧고 고졸이시라 대학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나 본데, 그런 데는 어머님 같은 분이 함부로 전화해서 난리치는 곳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그 무식한 행동 때문에 승우 씨 인생이 박살났다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도연아,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승우가 도연이를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도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당장 내일 아침에 학교 찾아가셔서 총장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사죄하세요.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승우 씨 임용 다사 돌려놓으시라고. 도연아, 그만해. 승우가 그제야 도연이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승우 씨, 어머님이 저질러 놓으셨으니 어머님이 결자해지 하셔야죠.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승우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실망과 경멸이 가득 차 있었어요. 도연이의 눈빛에는 저를 무시하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엄마, 난 엄마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인 줄 몰랐어. 승우가 고개를 획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왜 나서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엄마 때문에 내가 학교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승우야, 제발. 됐어. 엄마, 나 지금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말 시키지 마. 승우가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승우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리고 승우와 도연이가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승우야, 이 밤중에 짐 싸들고 어딜 가는 거냐?
처가에 가서 며칠 있을 거야. 여기 있으면 엄마 얼굴 볼 때마다 화나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승우야, 가지마, 제발. 엄마, 내일 날 박는 대로 당장 학교 가서 싹싹 빌고 사과해. 알았지? 내 임용 다시 되돌려놔. 승우가 그 말을 끝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보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승우 씨 인생 더는 망치지 마세요. 내일 꼭 학교 가셔서 해결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그대로 밤을 지새웠는데 느닷없이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박 총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남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박 총장이 보낸 재단 감사팀 직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최도연 씨와 관련된 비리 증거 자료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거실 탁자에 서류를 와르르 쏟아냈어요. 봉투를 여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최도연이라는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털이 쭈뼛서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이가 그동안 승우 몰래 뒤에서 엄청난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승우가 교수가 되면 학교에서 지원받게 될 수억 원짜리 대형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의 법인 카드 관리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도연이가 독차지하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승우의 인감을 몰래 훔쳐다가 서이사라는 사람과 이면 계약서를 이미 만들어뒀더군요. 연구비를 서이사의 유령 회사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그 대가로 도연이는 정규직 전환과 초고속 승진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승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인감을 맡겼을 뿐인데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칠 범죄의 도구로 쓰일 뻔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구겨질 정도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제 식장에서 임용을 막은 건 제 아들 승우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도연이의 계획대로 승우가 교수가 되었다면 승우는 꼼짝없이 횡령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지금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모른 채 저를 떠난 아들이 야속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승우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사흘이 지났지만 승우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저는 밥알 하나 넘기지 못한 채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오후에 정막을 깨고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 화들짝 놀라 받아보니 박 총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박 총장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총장님?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 이사가 드디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학교가 부도 위기였을 때 제가 처리했던 회계 기록을 기어이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일을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이사장님께서 학교를 살리시겠다고 급하게 사재를 털어 자금을 넣어주셨는데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 절차상 미비한 점들이 있었던 걸 서 이사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는 학교가 당장 내일 문을 닫네 만회하던 상황이라 불 끄느라 그런 건데 그걸 문제 삼다니요? 저도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명했습니다만 서 이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목표는 오직 하나 저를 총장직에서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박 총장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 이사 혼자가 아닙니다. 재단 이사회 절반이 이미 서 이사 편으로 넘어가서 이번 기회에 눈엣 가시 같은 저를 제거하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사장님,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가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니 이참에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총장님.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탁자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도연이와 서 이사의 계약서를 다시 펼쳐들었는데 며느리 도연이의 욕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재단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 식탁 위 핸드폰이 또다시 울려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승우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라 마치 남처럼 차갑고 냉랭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승우야, 너 어디니? 엄마 목소리 들리니? 엄마, 긴 말 안 할게. 나 지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래, 뭐든지 말해봐. 엄마가 다 들을게.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 드디어 승우가 마음을 돌린 걸까 싶어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인연 끊을래.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랑 더 이상 모자 관계 유지 못하겠다고. 끔찍해서 못 살겠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승우야, 그게 무슨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냐? 갑자기 왜 그래? 도연이가 증거를 보여줬어. 엄마가 그동안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목소리 녹음된 거 다 들었다고. 녹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학교 총장한테 협박 전화한 거 말이야. 돈 안 내놓으면 학교 문 닫게 하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죠. 승우야, 그게 무슨, 엄마는 그런 적이 없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오해는 무슨, 엄마 목소리 맞던데 뭘 그래? 도연이가 녹음 파일 틀어줘서 들었어. 엄마가 총장한테 당장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는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 말이야. 승우야,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라. 그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학교를 협박하니? 아니긴 뭘 아냐.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승우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다 말해줬어. 엄마가 무슨 기부금을 냈다고 거짓말하면서 뒤로는 학교한테 돈을 뜯어내서 호의호식한 거라고 알려줬어. 승우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도연이가 지금 엄마를 모함하는 거야.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승우의 목소리가 배신감에 갈라졌습니다. 난 엄마가 진짜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학교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나 이제 엄마 말 안 믿을 거야. 이제 우리 남남으로 살아. 승우야, 승우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승우야, 제발.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손을 덜덜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제 음성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제가 과거에 박 총장과 기부금 문제로 통화했던 내용을 짜깁기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학교를 협박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진한 우리 승우는 그 끔찍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고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들이 저와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칠게 눈물을 훔쳐내며 지금은 방구석에 앉아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한 찻집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초조하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원로 이사님이었는데 20년 전부터 저를 그림자처럼 보좌해 온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이사장님, 원로 이사님이 제 앞에 앉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원로 이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죠. 서 이사와 최도연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전부입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로 빼돌려서 세탁했는지 그 자금 세탁 경로까지 싹 다 추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 꼼짝 못할 겁니다. 서 이사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가 모레 열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나가겠어요. 원로 이사님이 깜짝 놀라 토끼 눈을 뜨며 되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내 아들 승우도 그리고 내 학교도 지켜야 하고요. 하지만 이사장님, 이사님, 제가 20년 동안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원로 이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방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져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제가 학교를 인수할 때 입었던 정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정장 옆에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꺼내 들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넘기자 20년 동안 제가 매달 학교에 기부금을 보낼 때마다 기록해둔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승우 공부할 학교, 승우 입학금 낸 셈 치고 같은 제 삐뚤빼뚤한 메모들도 보였지요. 순간 승우에게 이것만은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초점을 맞추기도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 20년의 진심을 담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일 앱을 열어 승우의 주소를 입력했어요. 제목 칸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승우야, 엄마 말 좀 들어줘. 방금 찍은 가계부 사진들을 전부 첨부하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부디 이 진심이 닿기를, 제발 내 아들이 이 진실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글자를 보고서야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저는 정장을 꺼내 침대에 펼쳐놓고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옷이네.
이 옷을 입고 재단 이사회에 처음 참석했었지. 저는 옷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위기에 빠진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오늘도 비장한 마음으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초라한 제 모습은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당당한 재단 이사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승우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거울 속의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때 제가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서는 사이 우리 승우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에게 승우가 직접 털어놓은 그날의 긴박했던 사연은 이렇습니다. 승우는 그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도망치듯 처갓집을 나와 학교로 향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의절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가슴 한구석이 맷돌로 갈리는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더래요. 아무도 없는 아침 캠퍼스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만 치서 산책하던 한 노교수가 승우를 알아보고 불러 세웠답니다. 아니, 김승우 교수님 아니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학교엔 웬일이세요? 아, 교수님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쏘이러 나왔습니다. 노 교수가 승우의 축 처진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벤치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승우를 앉히더니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승우 교수님, 혹시 20년 전 부도 직전에 우리 학교를 살려낸 독지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독지가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렇겠죠. 그분이 워낙 그림자처럼 숨어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에 기부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다. 총자님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밥상머리에서 승우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었거든요.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다 그 말을요? 네, 참 훌륭한 분이죠. 아, 그리고 승우 교수님, 이건 좀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행정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교수님 연구비 계좌가 임용도 되기 전에 벌써 개설됐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것 같은데 좀 알아보세요. 승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불현듯 도연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고 해요. 노 교수와 헤어진 승우는 허둥지둥 처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뜬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승우의 손이 떨렸대요. 승우야, 엄마 말 좀 들어줘. 승우가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 가계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학교 재단으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우리 승우가 공부할 학교. 승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엄마가 20년 동안 자기 몰래 학교를 지탱해 온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 도연이가 들려줬던 녹취록이 떠올랐대요. 엄마가 학교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모한 말이에요. 승우는 자고 있는 도연이의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최근 사용 기록을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음성 편집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고 며칠 전에 사용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승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대요. 도연이가 제 목소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이간질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승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속여 범죄를 꾸미고 있었고 엄마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해 왔는데 자기는 그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때 승우의 핸드폰에 문자가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박 총장 비서실에서 온 긴급 공지였어요. 긴급 이사회 개최. 오늘 오전 10시. 승우는 직감했대요. 엄마가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승우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고 학교로 질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 이미 학교 복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이사회 회의실 문 앞에 서서 가쁘게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옆에 서 계시던 원로 이사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사장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이사님 갑시다. 저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살벌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서 이사가 단상에 서서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 총장의 20년 전 회계 처리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횡령입니다. 당장 총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참고인석에는 도연이가 얌전한 고양이처럼 앉아 눈물을 훔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더군요. 박 총장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요. 자, 이제 증인 최도연 씨를 불러 박 총장의 비리에 대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서 이사가 도연이를 가리키자 도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회의실 양쪽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활짝 밀어젖히고 들어갔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지요. 저를 본 도연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노망 나셨어요? 도연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연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회의실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면에 놓인 가장 높은 상석, 바로 이사장 자리를 향해서 말이지요. 당황한 서 이사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누구요, 당신? 미쳤어? 여긴 이사회 회의장이요. 경비원,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서 이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을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원로 이사님이 제 앞으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서 이사, 경비원을 부를 필요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 원로 이사님의 서슬 퍼런 호통 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분은 우리 재단의 실소유주이자 진짜 주인이신 이영순 이사장님이십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꽂히는 게 느껴졌는데 공기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제 앞으로 쓱 당겼습니다. 비록 탁자 아래 놓인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재단의 실소유주이자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이사장입니다. 20년 동안 그림자처럼 익명으로 활동해왔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실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서이사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사장은 20년 전부터 익명의 얼굴 없는 독지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 감히 사칭을 합니까? 맞습니다. 서이사, 20년 전 이 학교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제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살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20년 전 학교 인수 당시 작성한 계약서 원본이 있습니다. 제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재단에 보낸 기부금 이체 내역도 여기 다 있습니다. 옆에 계시던 원로 이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이영순 이사장님은 20년 전부터 이 재단의 최대 후원자이자 실소유주이십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장님을 보좌해 왔습니다. 서 이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참고인석에 앉아있던 도연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죠. 이건 말도 안 돼. 도연이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원로 이사님을 바라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원로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수십 통의 이메일 내역이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도연이와 서이사가 은밀하게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누가 마음대로 내 이메일을. 도연이가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며느리인 최도연 씨와 서이사가 공모해서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제 아들 김승우의 교수 임용을 이용해 막대한 연구비를 횡령하려던 추악한 계획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가자 횡령 계획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이 교수로 임용되면 맡게 될 대형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총 50억 원 규모의 국책 과제였죠. 며느리는 그 과제의 법인 카드 관리 권한을 독차지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이며 경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몰래 인감을 훔쳐다가 서이사와 이면 계약서를 만들어뒀습니다. 연구비를 서이사의 유령 회사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거죠. 화면이 다시 바뀌고 서이사의 유령 회사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서이사는 며느리에게 정규직 전환과 과장 승진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그 대가로 연구비 30억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리기로 했죠. 나머지 20억은 며느리가 다른 방법으로 빼내서 챙기기로 했고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도연이가 악을 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감사팀이 3일 밤낮을 꼬박 세워 조사한 결과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언제까지 달빼말 겁니까? 저는 도연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을 남편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로 쓰려고 했습니다. 승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인감을 맡겼을 뿐인데 그게 자기 목을 조르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김승우 교수 임용을 막으신 이유가 혹시? 네,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아들이 억울하게 횡령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가 되었네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임용식 날 저한테 나가라고 했습니다. 고졸인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격이 떨어진다며 문전박대를 했죠.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20년 동안 그 학교를 지켜온 주인이라는 거요. 제가 비록 배움이 짧은 고졸이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깊었다는 거요.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살짝 열리는가 싶더니 문틈으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승우였습니다. 저는 승우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승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다시 이사들을 바라보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이사. 제가 이름을 부르자 서이사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그게 아니고요. 서이사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이사, 추하게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제발요. 저도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이사가 제 치마 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내려 꽂혔습니다. 서이사, 당신은 재단의 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피 같은 연구비를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모습을 보던 도연이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전부 다 조작이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해서 모함하려고 꾸민 가짜 증거예요. 믿지 마세요. 조작이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원로 이사님이 혀를 차며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결과입니다. 서 이사의 유령 회사로 들어간 돈의 출처가 모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작성한 계약서의 필적 감정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전부 며느리 필체로 나왔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경비원. 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도연 씨를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억울해요. 승우 씨를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억울하다고요?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이 감히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경비원들이 도연이의 양팔을 억세게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거 안 나? 승우 씨, 거기 있지? 나 좀 도와줘. 우리 부부잖아. 도연이가 발버둥 치며 문 쪽을 보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틈에 서 있던 승우는 그저 고개를 푹 떨구고 외면했습니다. 도연이가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고 문이 닫히자 그제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장님. 네, 이사장님.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 이사와 최도연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세요. 지금 당장 진행하시고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 총장 해임안은 폐기합니다. 박 총장님이 저를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지난 20년 동안 묵묵히 학교를 잘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우 교수 임용건은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공정하게 다시 평가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긴급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집 현관 초인종이 힘없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승우가 서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도 다 구겨진 채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엄마. 승우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승우야, 왜 이러니? 얼른 일어나라. 저는 승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승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이렇게라도 해야 돼.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지 내가. 승우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의절한다고 큰 소리 쳤잖아. 엄마가 사기꾼인 줄 알고 미워했어. 학교를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승우야, 괜찮아. 엄마는 다 이해한다. 네가 그럴 만도 했어. 엄마가 20년 동안이나 학교를 후원한 줄 꿈에도 몰랐어. 엄마가 나 공부시키려고 뒤에서 그렇게까지 희생한 줄 전혀 몰랐다고. 승우가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승우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아들의 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승우야. 이제 다 지나갔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 괜찮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우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잠시 후 승우가 겨우 진정을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승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승우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이혼 서류야. 승우야. 내일 날 박는 대로 도연이한테 보낼 거야. 변호사 통해서 처리하려고. 나 더 이상 도연이랑 같이 못 살아.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승우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 말이야. 다시는 엄마 눈에 눈물 나게 안 할게. 약속해. 승우야, 넌 이미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아니야, 엄마, 나 엄마를 의심했어. 엄마를 버렸다고. 저는 승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그동안 학력 때문에 기죽어 살았던 거 너도 알지? 응.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았어. 배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야. 엄마가 밥 먹을 때마다 늘 했던 말 기억하니?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다고. 승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그 말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게. 그날 밤 저희 모자는 거실에 마주 앉아 밤이 하얗게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고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요. 승우는 제가 학교를 후원하게 된 진짜 이유를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 때문에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던 이야기,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성공한 후에도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남들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던 이야기들을요. 승우도 자신의 속마음을 들려줬습니다. 도연이와 결혼하면서 엄마를 소홀히 대했던 것, 도연이의 이간질에 넘어가 엄마를 의심하고 상처 줬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쯤에야
저희는 긴 대화를 마쳤습니다. 학력도, 돈도, 체면도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와 아들로 돌아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승우의 재임용 심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박 총장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 커뮤니티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총장님? 아침부터 목소리가 왜 그리 떨리십니까? 악의적인 글들이 본물 터지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컴퓨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학교 익명 커뮤니티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지요.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금수저 만들기 대국민 사기극이었네.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만 놀아났음. 공정? 갯불 뜯어먹는 소리 하네. 이사장 아들이면 프리패스인 더러운 세상. 우리는 그냥 들러리 인생이지 뭐. 임용 취소는 완전 쇼였음. 한번 보류했다가 슬그머니 다시 임용하면 공정해 보이잖아. 소름 돋는다 진짜. 비난과 조롱이 섞인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가슴이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원로 이사님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큰일입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사님, 기가 막히네요. 단순한 악플이 아닙니다. 서이사의 잔존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동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요. 확실한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봤더니 서이사와 연결된 하수인이었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했는데 전부 같은 PC방에서 접속하고 있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뭔데요? 더 나빠질 게 있습니까? 구치소에 있는 최도연 씨가 언론사에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자기는 억울하다며 시어머니의 더러운 권력 노름에 희생된 내부 고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령 증거는 전부 조작됐고 자기는 그 비리를 밝히려다 누명을 쓴 정의의 사도라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몇몇 황색 언론사가 이 자극적인 떡밥을 물었다는 겁니다.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곧 포털 사이트에 도배가 될 겁니다. 저는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 섹션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아들 특혜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충격, 며느리의 옥중 폭로, 나는 시어머니의 권력형 비리에 희생됐다. 대학 재단 이사장, 아들 위해 며느리 희생양 삼았나? 제목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인 왜곡투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시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상 규명하라. 이사장은 물러나라. 금수저 특혜 임용 결사 반대한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구호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차마 차에서 내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창밖의 그 살벌한 광경을 바라만 보았지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인들도 섞여 있었고 언론사 취재진들은 하이에나처럼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기부자들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김 회장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별거 없으시죠? 이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재단을 후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해가 아니라 실망입니다. 이사장님, 재단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겼어요. 언론 보도 보셨잖습니까? 다른 기부자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부터 후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뚜뚜뚜.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회사도 후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 게시판에서도 난리도 아닙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 재단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후원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자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또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마치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침통하고 심각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학교 이미지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요. 다른 이사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기부자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재단 재정이 파탄납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학교 문 닫게 생겼어요. 그 틈을 타 서 이사 편에 섰던 다른 이사가 은밀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킬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김승우 교수 임용을 영구히 배제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난 여론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승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정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그런 한가한 원칙 따질 때가 아닙니다. 재단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금방이라도 주먹 다짐이 오갈 것처럼 험악해졌습니다. 그날 밤 승우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승우야,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승우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갔다가 학생들한테 욕 엄청 먹었어. 지나가는데 계란도 맞을 뻔했어. 금수저, 특혜 교수 도둑놈 온갖 험한 말을 다 들었어. 세상에, 승우야 괜찮니? 엄마, 내가 학교에 남아있는 한 엄마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나 때문에 엄마까지 욕먹는 거 못 보겠어.
승우가 고개를 푹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승우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엄마,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유학 가려고. 교수의 꿈은 여기서 접을게. 이러다간 엄마가 평생 일군 재단까지 다 망가질 것 같아. 승우야,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을 가?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야.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저는 승우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우야, 엄마는 너 믿는다. 우리 조금만 더. 그때 탁자 위에 올려둔 승우의 핸드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승우가 무심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러니? 해외 학술지에서 메일이 왔어. 세상에, 내 논문이 올해의 혁신 연구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대.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저도 깜짝 놀라 승우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문으로 빼곡히 쓰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번역해 주었습니다. 김승우 교수님의 논문이 올해의 혁신 연구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고된 500편의 논문 중 단 5편만 선정되는 영예로운 상이며 시상식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승우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니? 엄마, 이건 기적이야. 국내 심사위원들 입김이나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이야. 오로지 논문의 질과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승우의 손이 감격에 겨워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이 상이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 같아. 엄마, 나 도망치지 않을래.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거야. 승우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개 검증을 요청할 거야. 내 논문을, 내 실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명해 보일 거야.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엄마. 저는 승우의 어깨를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그래, 승우야, 장하다. 그렇게 해. 엄마가 네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승우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어가던 승우의 눈빛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듯한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학교 대강당에서는 승우의 교수 임용 자격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가 열렸는데 저는 첫 임용식 때와 똑같이 강당 맨 뒷좌석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죄인처럼 숨어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한 이 학교의 주인이자 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앉아 있었거든요.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의 학생들, 팔짱을 낀 교수들,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까지 모두 모여 숨죽이고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무대 위로 승우가 올라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승우의 모습이 그렇게 당당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승우 교수의 연구성과 발표 및 임용 적격성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우가 단상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고르더니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우입니다. 이 자리에는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제 연구와 실력만 봐주십시오. 승우의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시스템을 목숨 걸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에 10년 넘게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단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승우의 연구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일반인들은 알아보기 힘든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이 가득했지만 그 방대함에 압도된 듯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스템은 3만 개 이상의 화합물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했고 임상 성공률을 기존 대비 무려 300%나 향상시켰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승우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비웃던 학생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하게 변해갔고 여기저기서 노트 필기를 하는 학생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지난 5년간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실패 끝에 얻어낸 피땀 어린 결과물입니다. 승우가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코딩하고 개발한 예측 모델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이 모델은 세계 3대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라이선스를 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당 안에서 와 하는 탄성이 파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금수저라서 어머니의 후광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데이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논문들의 글자 하나하나가 제가 땀과 눈물로 써내려간 증거들입니다. 승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호소력이 실리자 청중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발표 내내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예고도 없이 스크린에 화상 연결 화면이 켜졌습니다. 푸른 눈의 외국인 남자가 화면 가득 나타나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생명공학 학회 회장 제임스 윌슨입니다. 사회자가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학 회장님? 아니 어떻게 불쑥 연결을. 김승우 교수의 발표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연결했습니다. 강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우 교수의 논문은 만장일치로 올해의 혁신 연구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500편의 논문 중 단 5편만 선정되는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입니다. 학 회장이 화면 너머의 승우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는 세계 학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인재를 둔 귀 대학이 부럽군요. 그 순간 누군가 시작한 박수 소리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기고 승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바로잡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우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제 어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돈으로 학교를 협박했다느니 무식한 아들을 교수로 만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강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 어머니는 20년 전부터 아무 대가 없이 이 학교를 후원해 오신 분입니다. 학교가 부도나서 문 닫기 직전일 때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 이영순 여사입니다. 승우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20년치 기부 내역이 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짐없이 학교에 기부하신 기록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말도 안 돼, 진짜였어?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전처 최도연의 추악한 비리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승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전처는 제가 교수가 되면 연구비를 횡령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서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이면, 계약서, 그리고 자금 세탁 내역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스크린에 도연이와 서이사의 범죄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결국 아들인 저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제 임용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건 특혜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용 취소가 쇼였다는 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둥 하는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평생 못난 아들을 위해 그림자처럼 뒤에서 지켜봐 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승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학생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승우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교수협의회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김승우 교수의 압도적인 실력과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김승우 교수의 임용을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뜨거운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서이사의 무리들로 보이는 몇 명이 쥐구멍을 찾듯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우가 강당 뒤쪽을 바라보며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 총장님이 상기된 얼굴로 발표했습니다. 김승우 교수 임용권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정 교수 임용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임용식은 지체 없이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이 왔습니다. 다시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난과 조롱 대신 축하와 격려의 꽃다발이 넘쳐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단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있는 학부모가 아니라 이사장 자격으로 당당하게 아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사회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명했습니다. 김승우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우가 단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박이 박힌 임용장을 들었습니다. 위 사람을 본교 정교수로 임용합니다. 이사장 이영순. 승우에게 임용장을 건네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승우가 두 손으로 공손히 임용장을 받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승우의 물기 어린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승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주르르 흘러내렸고 승우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축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진실과 실력으로 이겨낸 승리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저는 늠름한 교수가 된 승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배움에는 정말 위아래가 없구나. 화려한 학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짧은 학력 때문에 기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덧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폭풍 같은 1년이었지요. 저는 재단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이제 저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만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 대신 손때 묻은 노트와 펜 한 자루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도서관 사서가 저를 알아보고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인문학 강의 있는 날이지? 늦을 뻔했네. 네, 3층 강의실에서 10시에 시작해요. 어서 올라가 보세요. 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배움에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더군요. 이영순 선생님, 여기요. 여기 자리 맡아놨어. 같은 수업을 듣는 단짝 수강생이 옆자리를 팡팡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짧은 학력 때문에 기죽거나 숨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정말 위아래가 없다는 걸,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으니까요. 강의가 시작되고 교수님이 철학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농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필기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배운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뛰고 즐거운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전 강의가 끝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가득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나왔어. 승우였습니다. 어머, 승우야. 벌써 와 있었니? 오늘 학교 수업 없어? 오전 수업만 하고 바로 왔지. 엄마, 오늘 우리 등산 가기로 했잖아. 설마 까먹은 거야? 승우가 등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공부하느라 깜빡했네. 엄마가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 잠깐만 기다려. 저는 부랴부랴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즘 승우는 주말이면 만사 제쳐두고 꼭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산에 오르기도 하고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기곤 했지요. 등산복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오니 승우가 식탁에서 물병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병은 내가 챙겼어. 오이도 썰어놓고 간식도 챙겼으니까 몸만 가면 돼. 고맙다, 우리 아들, 가자. 저희는 차를 타고 근처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싱그러워 보였어요. 운전대를 잡은 승우가 룸미러로 저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학생들이 나한테 깜짝 선물을 줬어. 그래, 무슨 선물인데? 넥타이 같은 거야? 아니, 손편지 모음집이야.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들을 책처럼 묶어서 줬어. 교수님 강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정말 존경한다고 그러더라. 읽는데 눈물 날 뻔했어. 승우의 얼굴에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승우가 진짜 인기 교수가 됐구나. 장하다 내 아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거든. 권위 내세우지 말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학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더다고. 산 입구에 도착해서 저희는 흙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등산로를 올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땀방울을 시원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도연이 판결 났대.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실형 3년이래. 죄질이 나쁘다고 항소도 포기했대. 이제 죗값 치르겠지. 그렇구나, 인과응보네.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도연이랑 이혼 서류 정리 다 끝났어.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야. 마음은 좀 어때? 괜찮아, 승우야? 응,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홀가분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승우가 씩씩하게 앞장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쯤 해가 머리 위에서 따스하게 내리비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널찍한 평상에 마주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엄마표 김밥이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싼 거야? 응, 우리 아들 먹이려고 엄마가 실력 발휘 좀 했지.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우주 최고야. 꿀맛이다. 꿀맛. 승우가 김밥을 입안 가득 넣고 볼이 터져라 오물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자에게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소나기 같아요. 적막했던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채워졌고 지난날의 아픈 상처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승우와 함께 팔짱을 끼고 학교 교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은행나무 잎 위로 황금빛 가루처럼 쏟아지고 있었지요. 엄마, 저기 좀 봐. 승우가 손가락으로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새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는데 건물 앞에 덮여있던 천이 막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크고 선명한 글씨로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김승우 교수 연구동. 저는 그 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승우야, 네 이름이 저 큰 건물에 붙다니. 이게 꿈이니 생신이? 엄마, 이 모든 게 다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이야. 승우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그때 욕먹을 각오하고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몰라.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야, 승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승우의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밤잠 줄여가며 연구하고 실력으로 스스로 지켜낸 자리란다. 엄마는 그저 네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엄마. 승우야, 넌 엄마 도움 없이도, 아니 엄마보다 훨씬 훌륭하게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실력으로 당당하게 증명한 거다고. 승우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사랑해, 존경하고. 엄마도 사랑한다. 승우야, 세상에서 제일. 저희는 교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기댔습니다. 캠퍼스의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저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학기에 신입생들 들어오면 엄마 이야기 해줘도 돼? 내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이야기, 학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말이야.
우리 엄마처럼 고졸이어도 학교를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 저는 승우의 따뜻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부족한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구나. 엄마, 나 평생 엄마가 해준 그 말 잊지 않고 살게.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든 학생들이 캠퍼스를 바쁘게 지나다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작게 만들거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기에 빠진 학교를 살린 사람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낸 강한 엄마이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또 충분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배고프지 않아? 승우가 배를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해줄까? 우리 승우가 제일 좋아하는 보글보글 된장찌개 어때? 좋아. 엄마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얼른 가자. 저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주차장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학벌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우리의 당당한 내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지요.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저희 모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학력 때문에 기죽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의 가치는 학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언제든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승우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진심, 그것 하나로 버텨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학력 때문에,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눅 들어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